아직 솔직히 이게 저희 입장에서 건축가가 그 가치 판단을 한다는 자체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안에서 어떻게 공간적으로 해결해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줘요. 그건 우리가 되게 물리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물리적인 부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해관계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여기서 뭐 문화시설을 집어넣어주고 이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걸 좀 더 유보시키자. 나중에 그 미래 사람들이 사회 현상을 닥쳤을 때 좀 더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자는 생각이었고, 누구나 다 사용하는 그런 고가 보도에서만 건들자라는 좀 논리를 세웠던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안에는 솔직히 그래서 아예 안 건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위에 그 고가 보도 올라가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거는 아무나 돌아다녀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만 건드렸습니다. 네, 찍고 있나요? 그렇지. 네 번째 사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보이죠? 네, 디지트 대표 한기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아시아 세미나 1회 아시아 세미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컴퓨테이셔널 아키텍처의 발표를 맡게 됐고요. 원래 거기는 어렵지 않아요. 컴퓨테이셔널 아키텍처 느낌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디지털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강론으로 이제 깊게 들어가자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건축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었고 현 시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예제들로 살펴볼 거예요. 그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필터링을 하면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CAD 1세대, 2세대, 3세대를 끊어서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우선은 CAD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CAD 이전 세대에는 어떤 식으로 건축이 만들어졌는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정말 옛날에 비트루비우스 시절에는 아니죠. 이미지가 없어요. 고화질을 찾았는데 비트루비우스나 정말 옛날 최초의 건축가가 피라미드 만든 사람인데 이름이 뭐라고 알고 있죠? 네, 이모텔이죠. 잡지 하나 주실래요? 예, 이모텔 맞고요. 네, 그런 시대에는 건축 모형을 하나 저기 끝에 있어요. 그런 시대에는 건축 모형을 하나 만드는데도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 모형 만드는 것 자체가 오래 걸렸는데 이거를 획기적으로 바꿔버린 사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원근법과 투시도의 발견입니다. 이거는 브루넬레스키라는 이때는 철학가이자 건축가이자 화가였죠. 철학가이자 건축가인데 이때는 이제 건축가로 봐야겠죠. 브루넬레스키가 원근법과 투시도를 발명하면서 이제 3D 건축 모형을 굳이 만들지 않더라도 2D로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한테 인식을 심어주면서 이런 도면이 건축 모형을 대체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만드는 건축 모형을 대체할 수가 없겠지만 이때는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던 거를 단기간에 줄일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때는 그래서 이 투시도법과 원근법을 근 600년 사이에 미술과 철학 그리고 건축계에 있어서 가장 큰 발견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 CAD의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CAD의 최초, 그리고 CG, 컴퓨터 그래픽의 최초 그 시작점은 같은데 바로 60년도에 MIT 공대의 아이반 에드워드 서덜랜드 이것을 읽어주실래요? 서덜랜드 맞아요? 서덜랜드? 그때는 이 사진이 아니었어요. 20대 젊은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스케치패드라는 걸 발명했어요. 지금들은 무슨 아이폰 앱 같은데 그게 아니라 스케치패드라는 프로그램을 발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60년대면 컴퓨터 PC가 퍼스널 컴퓨터가 없던 때예요.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구동이 됐어요. 재생 눌러주세요.
네, 이거 지금 62년도에 스케치패드를 시연하는 장면이고요. 이 왼쪽에 보시면 이게 키보드 마우스로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클릭을 해가지고 얘들을 평행으로 맞춰라. 줌인, 줌아웃도 되고요. 선을 긋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찍고 끊고 찍고 끊고 그 다음에 두 개를 패럴렐. 지금 있는 이거 캐드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캐드의 쉽게 말해서 지금 오토캐드의 완전 전신인데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잘 보세요. 게임 아니에요. 해가지고 어떻게 버튼 하나 누릅니다. 누르면 인비저블 라인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겠죠. 지금 봐도 굉장히 놀라운데 90년대 MIT 학생이 만들었다는 놀랍죠. 이게 진짜 지금 캐드의 역사. 다음 좀 넘겨주세요. 근데 이거를 시작으로 벤틀리사에서도 이제 또 벤틀리사에서도 비슷한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벤틀리라는 거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지금도 있는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벤틀리사에서도 비슷한 것들을 만들고 뭐 넙스 모델러인 라이너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발전이 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80년도에 오토캐드가 건축에 도입되면서 컴퓨터 ADD의 1세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는 컴퓨터가 단순 재현의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왼쪽 위에 보이시는 이런 건축 손으로 그리는 건축 도면이라든지 왼쪽 아래 보이는 이런 3D 모델링을 투시도로 대체했죠. 투시도예요, 투시도. 주빌리 교의 투시도인데요. 이 두 개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빠른 시간에 도면을 그리고 빠른 시간에 렌더링을 해낸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브루넬레스키가 원근법과 투시도법을 도입하면서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얘도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그거는 같은 선상에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곧 2000년대 초반부터 해체주의 건축과 이게 연결이 되는데 캐드 2세대, 컴퓨터 에이디드 두 번째 세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는 단순 재현의 도구를 넘어서 디자인의 도구로 컴퓨터가 적극적으로 사용된다는 건데요. 디자인의 도구로 컴퓨터가 사용된다는 거는 캐드로 단순 재현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툴을 이용해서 복잡한 모양을 만들어낸다 이런 거예요. 그 중에서 저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이 등파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파라메트릭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파라메트릭 디자인은 앞으로 제가 5개의 이미지를 보여줄 건데 한번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5개의 이미지입니다. 구글에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들입니다. 얘네들의 공통점 제가 볼 때 한 2가지 정도 보이는데 예 말씀해 보세요. 곡선과 반복이 가장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맙소사. 네. 정확한 걸 2개 찍어주셔서 곡선 맞아요. 그리고 반복 노가다라는 거죠. 한국말로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 되게 날카로운 분이 맞추실 것 같아. 이거 맞추시면 이거 드릴게요. 이거 뭐냐면 여기 전국방이 정원 있는 국민책방이 조경회사 사장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만든 카페라서 건축책이 굉장히 많아요. 시중에서 못 구하는 책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8권을 제게 주셨거든요. 그 중에 한 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비싼 책이에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너무 어려운가? 여기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유닛 단위로 유닛 단위로 약간 무슨 CA 잡지. 모듈화 모듈화도 비슷한 말씀인데 CA. 그것도 비슷한 얘기라서 CA가 너무 잘 팔리고 있는데요. 이거 예 말씀해주세요. 하드한 재질 어떤? 기계 자체는 되게 깔끔한데 네네. 전체적인 모양이 정반대. C 접지 못 받으셨죠?
마지막 한 분 이거 정말 되게 날카로워요. 이분들은 제가 말씀드려서 알고 있는데 스태프들 빼고 마지막 진짜 한 분. 힌트 주세요, 힌트. 힌트. 사진을 드시고요. 제 지금 하고 있는 강연의 제목과 약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 아니에요. 잡지 3권 있으시죠? 잡지 하나. 마지막이에요. 네. 이게 원래 정답은 컴퓨터 그래픽이다, CG다였는데 네, 정답으로 간주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 드리세요. 네, 피 같은 책이 무지 비싸요. 네. 맞을 줄이야. 네, 맞아. 너무 정확해요. 컴퓨터로 만들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컴퓨터 그래픽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실제로 만들지 않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런 식으로 컴퓨터 그래픽이에요. 모두 다 렌더링이잖아요.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구글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뜹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이런 파라메트릭 디자인들을 컴퓨터로 만드는 거는 학생들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맨 최초로는 벤틀리사, 이게 벤틀리가 그 자동차 벤틀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벤틀리사에서 만든 GC, 제너러티브 컴포넌츠를 시작으로 맥닐사에서 만든 라이노의 플러그인 그래스호퍼, 오토데스크에는 마찬가지로 맥스에서 만든 레일클론2 같은 플러그인 형태로 이런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에서 특히 라이노의 그래스호퍼는 굉장히 프로그램 자체도 저렴하고 배우기 쉽기 때문에 제 카페인 디지트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여기부터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정말 굉장히 주관적이고 1세대, 2세대, 3세대 캐드를 나누질 않아요. 어디서도 나눈 역사는 없는데 제 3세대라고 명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자인 도구를 넘어서 단순 제어는 1세대고요. 2세대는 디자인, 3세대는 제작의 도구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제작이라는 거는 영어로 패브리케이션이에요. 매뉴팩처링 말고 패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 디지털 툴을 사용했다고 해서 건축에서는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매뉴팩처링은 패브리케이션과 단어가 어떤 식으로 다르게 해석되나요? 매니팩처링. 매뉴팩처링하고 패브리케이션 차이. 매니팩처링은 모르겠는데. 좋아, 네. 대량 생산이라는 건가? 오 맞아요. 네, 잡지 않고 이게 매뉴팩처링이라는 거는 보통 식음료에 많이 써요. 뭐 음료수라든지 과자 이런 거에다 매뉴팩처링을 갖다 붙이는데 뭔가 대량 생산하다, 뭔가 양산할 때 사용하는 게 매뉴팩처링이고요. 패브리케이션은 영어 해석이 공들여 만들다라고 해석이 돼요. 한 개 또는 두 개, 굉장히 유니크한 아이템들을 만들 때는 패브리케이션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같은 기법으로 여러 개를 만들었다? 그럼 매뉴팩처링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물 하나 또는 파빌리온 하나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에 맞는 한 개씩 단위가 개수가 세지기 때문에 패브리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네, 그냥 정보였고요.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은 왼쪽에 보이는 이런 굉장히 파라메트릭이죠, 그렇죠? 복잡해 보이는 형태를 오른쪽에 전개도를 한다든지 해서 제작을 한다는 건데요. 이제부터 보여드리는 사진은 다 3D 리얼 진짜 사진? 포토? 네, 진짜 사진입니다. 이거 만들고 있는 거는 파빌리온의 형태인데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것도 이제 AA 파빌리온이죠. 디자인 리서치 랩에서 만들어진 워크샵에서 만들어진 파빌리온이고요. 다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그대로 구현해냈다. 컴퓨터에 있는 3D 모델링을 꺼내서 패브리케이션 했다라고 평가됩니다. 얘도 AA 파빌리온인데 보면 디테일들을 역시 노가다, 그쵸? 노가다를 컴퓨터로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 제 3세대를 거쳐서 4세대를 향해 가는데 저는 이거 3.5세대로 보는데 새로운 기술이 하나가 발명이 됐어요. 이 얘기 중에 있었는데 앞에 연사 중에서 말씀해 주신 게 있었는데 어떤 기술로 인해서 얘가 날개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메트릭이 필연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어떤 기술일까요? 오, 네 말씀해 보세요. 3D 맞습니다. 하나, 뭘 줄까? 예 하나 갖다 주시고요. 예. 네 축하드리고요. 맞습니다. 3D 프린팅입니다. 사실 3D 프린팅 기술은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이렇게 양산형으로 가정에서도 쉽게 사용해서 쓸 수 있는 3D 프린팅은 2000년대 후반에 2010년 전후로 해서 막 뜨기 시작했죠. 이 3D 프린팅이라는 거는 비단 건축만이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내는 분야에 모두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파라메트릭한 복잡한 형태를 100%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건축뿐만 아니라 건축이 좀 늦는다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건축 말고 이런 산업 분야라든지 패션, 심지어 의료 분야에도 3D 프린팅이 사용됩니다. 지금 이 사진에 굉장히 큰 걸 내포하고 있는데 3D 프린팅의 이거 심장이에요. 3D 프린팅이 재료가 무해한 것도, 인체에 정말 무해한 것도 나온다라는 거죠. 특히 이번엔 HP에서 휴렛패커드에서 3D 프린팅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굉장히 단단한 재질로 또 프린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로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의 날개를 달면서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우린 디자이너죠, 그쵸? 디자이너들에게는 굉장히 큰 변수 중에 하나로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3D 프린팅이죠. 심지어는 몇몇 건축가들은 이것들을 이용해서 건축물을 그냥 이렇게 프린팅 해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렌더링을 띄웠는데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만드는데 며칠 정도 걸렸을까요? 잡지 필요 없으세요? 예. 하루 아니에요. 네. 2년. 2년 아니에요. 5일. 5일 다운. 네. 3일 다운. 2일 두 분께 잡지 드리세요. 저기 두 분이신 손 좀 들어주실래요? 네네, 그 두 분이 동시에 말씀해 주셔서. 네. 장사가 잘 되는 잡지가. 네. 네. 잘 팔죠. 예, 이틀 걸렸어요. 2층짜리. 근데 PT 만들다가 알게 됐는데 5층짜리 건물도 지금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이틀 동안 여기 보시면 이 시업 얘가 한 모듈인데 얘를 그대로 뒤또 빵 눕혀뜨려가지고 콘크리트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건물의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너무 어려워. 이 건물의 문제는 지금 콘크리트만 있기 때문에 아예 단열재라든지 그런 걸 따로 또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실험적인 단계에 머물렀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부터는 제가 서펜타인 갤러리를 시작으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그리고 소마야 등등의 건물들 예시로 들어가면서 컴퓨터 디자인이 어떻게 사용됐고 이런 디자인에 사용된 건지 아니면 패브리케이션에 사용된 건지 예시들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서펜타인 갤러리 2002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누구의 작품일까요? 네, 아닙니다. 필이 아닙니다. 일본 건축가예요. 네. 이탐이 아니죠? 네, 아닙니다. 비슷한 분이에요. 저도 일본 사람인데 왜? 일본 사람. 바로 도요이토. 네, 도요이토. 도요이토가 지은 건물인데 여기서는 굳이 패브리케이션의 컴퓨터가 주도적으로 사용됐다가 아니라 디자인을 하는데 컴퓨터가 사용됐습니다. 도요이토가 그 밑에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해줬어요. 야, 이렇게 만들어와. 그죠? 이걸 보고 그 밑에 시니어 아키텍처가 보고 이걸 말하는 거 아닌가 해서 이거구나. 그죠? 프랙탈이죠. 프랙탈로 해석을 하면 아마 이타미 준이래. 도요이토가 이거를 아마 의도했을 거예요. 그 왼쪽에 이런 프랙탈 구조인데 시작 값과 이 파라미터 값들을 어떻게 바꾸고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패턴이 다양해지는데 그 다양한 패턴을 전개도를 풀면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보시면 이거는 사람 손으로 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데 굉장한 노가다가 필요한, 굉장히 컴퓨터의 컴퓨터라는 게 계산하다, 연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연산하는 기능을 고지고대로 잘 사용한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어요. 반복 연산. 그래서 이거는 또 논문에서 따온 건데 어떤 분이 이걸 좀 보기 좋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솔리드와 보이드의 형태가 이런 어떤 프랙탈의 연속된 동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무작위한 형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죠. 여기서는 지금 되게 직관적인 이 예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쉬운 거.
컴퓨터하고 파라메트릭 디자인, 복잡한 디자인이라는 거죠. 그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의 피드백을 주고받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컴퓨터, 파라메트릭, 건축, 패브리케이션. 네, 두 번째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건물 되게 좋아해요. 하디드 되게 좋아하고요. 하디드 누나. 네, 했는데 녹화되지? 사랑해요, 하디드 누나. 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제가 좋아하는데 사실 제가 좀 단순해요. 예쁘잖아요. 뭐 그게 사실 좀 커야 한 50% 이상 차지하는데 이 건물을 실제로 가서 보면 이 둥그런 이런 뭐 입술, 도톰한 입술 같은 이런 패널이 막 붙어있어요. 패널링이 되어 있죠. 저는 이 깨끗한 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안쪽에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구조 이름이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구조의 이름? 안쪽에 들어있는 구조의 이름 아시는 분? 네, 얘는 스페이스 프레임이라는 구조입니다. 스페이스 프레임은 비단 곡면뿐 아니라 평면에서도 많이 사용이 돼요. 이걸 국내 시공 사례를 좀 찾아봤더니 네, 이런 게 있어요. 그 평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구조. 보통 파라메트릭 툴인 그래스호퍼를 배우시려면 첫 번째 튜토리얼이 스페이스 프레임 만들기예요. 뾱뾱뾱뾱 해서 파이프 두께 주고 이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데 아까 서펜타인 갤러리의 그 반복된 작업을 컴퓨터를 도와서 했다라는 거고요. 더하기 이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디가 처지고 어디가 텐션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구조물을 어디에 둬야 된다라는 식으로 디자인과 실제 패브리케이션이 서로 피드백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패널 절곡비 이런 거 다 따지다 보면 5천억이 넘어요. 굉장히 비싼 건물이고요. 실제로 2차 공면판이라고 하면 전개가 불가능한 면을 말하는데 2차 공면판의 경우에 완전 쇠밥그릇처럼 이렇게 다 구겨진 면이 전체 서피스의 약 48.1%, 50%를 차지한다고 해서 자디드가 디자인한 것 중에서도 굉장히 공면이 많은 건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평판, 1차 공면판, 2차 공면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1차 공면판이라고 하는 거는 전개가 되는 면, 마치 휴지심에서 한두 칸의 휴지를 뜻해요. 전개가 되잖아요. 2차 공면판은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쇠밥그릇처럼. 그래서 그런 거를 전개하려면 바나나 껍질도 2차 공면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전개하려면 찢어야겠죠. 찢어야 된다는 거죠. 전개를 할 때 찢느냐 그 자체로 전개가 되느냐가 1차와 2차의 차이입니다. 보시면 2차 공면판과 1차 공면판의 개수를 컴퓨터로 정확히 측정을 하고 그에 맞게 면을 분할해가지고 공사비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역할을 역시 라이너에서 그리고 까띠아에서 했다고 합니다. 공사비를 줄이는 굉장히 획기적인 툴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왼쪽에 보시면 이게 자디드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컴페티션 때 냈었던 3D 렌더링이고요. 오른쪽은 시공 후에 만들었던 렌더링이에요. 둘이 같은 구도예요. 얘가 약간 낮은 데서 찍은 건데 이 부분이 입술이 툭 튀어나와 있는 게 굉장히 날카로워요. 얘는 두툼해요. 왼쪽에 컴페티션 할 때는 날카로웠던 게 시공 후에 두툼해졌던 이유는 얘가 디자인할 때는 미처 몰랐던 거예요. 얘가 뭐 안에 뭐 구조가 어떻게 돼서 두께가 얼마나 필요하고 그런 걸 모르고 면을 찍찍 짜고당겨서 만들었겠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시공을 하다 보면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기 마련인데 약 3번의 디자인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중간에 뭐 스페이스 프레임이라든지 그런 걸로 두툼해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디자인과 패브리케이션은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을 하면서 패브리케이션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패브리케이션 하면서 디자인도 역시 역으로 피드백을 줘야 된다는 둘이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디드가 좀 게리랑 비교되는 게 있어요. 하디드가 만약에 게리 테크놀로지처럼 그 시공 회사, 디테일 회사가 있었다면 이런 디자인을 제출하지 않았을 거예요. 좀 더 이런 걸 제출했겠죠, 사실.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디테일 같은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제 시공했을 때는 다른 형태가 된다는 거고요. 네, 세 번째 예제로는 소우마야라는 건물이 되겠는데요.
이 겉에 보이는 육각형 패널들을 어떻게 배치했는지 그리고 여기서 디지털 기법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마찬가지로 만들어진 메스 다음에 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메스 스터디는 뭐 손으로도 하고 3D 프린팅도 하고 열선으로 깎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메스 스터디를 물론 했겠죠. 그 다음에 나와진 서피스를 갖고 진짜 공사 현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가우시안 커비처 어널리시스라고 되어 있는 게 가우스 곡률이라는 걸 뜻해요. 녹색은 가전면, 전개가 가능하면, 빨간색은 전개 안 되는 셋업 그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 이제 전개 안 된다, 전개된다 이런 면 분석도 역시 컴퓨터를 통해서 했고 그래서 형태가 또 바뀔 수가 있겠죠. 이 과정을 피드백되는 과정을 최적화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그 과정을 보려고 했는 게 아니라 이 시공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탑에서 봤을 때 그리고 얘는 옆에서 봤을 때 모습이에요. 여기 육각형 패널이 하나 있는데 아까 퍼스펙티브 뷰 사진을 보면 육각형 패널이 굉장히 많아요. 단순히 1번부터 시작해서 2, 3, 4, 5, 6, 뭐 3만, 4만, 5만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네이밍 규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건설회사랑 설계회사랑 얘기를 커뮤니케이션을 미리 해야 되는 거겠죠. 탑에서 봤을 때 12시 방면에 있는 거를 01이라고 한다. 그리고 레프트 뷰에서 봤을 때 아래쪽에 있는 거를 A라고 하고 위로 올라가서 B, C, D 이렇게 올라간다. 그리고 얘는 패널 아이디가 12350이라는 거고 뒤에는 패밀리 타입이라든지 엣지 타입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01A 12352 013이라고 하면 여기 위치에 있는 요 육각형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3D 모델링이 숫자로 그 숫자가 3D 모델링으로 대체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패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아래에 있는 이거 2차 부재라고 해요. 2차 부재와 곡면 패널과의 관계도 역시 숫자로 관계들, 오브젝트들의 관계들도 역시 숫자로 표현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점이고요. 여기 보시면 아예 이렇게 노골적으로 건설회사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를 오른쪽 아래 엑셀표가 하나 있거든요. 설계회사는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얘가 이제 1차 부재고요. 여기 흰색 큰 부재가 1차 부재, 그 위에 붙는 조그만 자전거 프레임 아니에요. 조그만 것들이 2차 부재라는 건데 이 위에 2차 부재를 붙이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숫자와 3D 모델링이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건 공사 현장이고요. 뚝딱뚝딱. 네, 재밌는 점은 저는 지금 계속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건설회사에서 저 스페이스 프레임을 전체 다 모델링을 해가지고 설계회사에서 3D 전체를 모델링해서 건설회사에 넘기는 게 아니라 모델링하기 전에 그 포인트 좌표를 다 뽑습니다. 포인트 좌표를 다 뽑아가지고 포인트 좌표로 얘기를 해요. 그것도 숫자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와 포인트 좌표로. 이게 공사 현장에서 쓰인 자료예요. 이거는 가상의 데이터예요.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 숫자라는 건데 이런 버추얼한 가상의 데이터가 실제 3D 모델링 그리고 실제 공사 현장의 그 부재로 바뀐다는 버추얼 투 리얼이라는 겁니다. 이게 디지털 건축의 가장 지금 말씀드린 건 다 베이스 라인이에요. 베이스 버텀 라인인데 디지털 건축의 기본이 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버추얼 투 리얼. 이거는 알리라임이라는 유펜 학장님이신가요? 이분이 유펜 학장님이셨던 알리라임이라는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화여대 국형걸 교수님께서 이런 걸 강연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이 강연 제목만 봤어요 사실. 근데 대충 이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같은 말이거든요. 혹시 이화여대 분 계신가요? 어? 안 오셨어? 기다렸는데. 네, 다음에 네 번째 이제 AA 파빌리온입니다. AA 스쿨에서는 다른 학교와 또는 자기 자체 내에서 워크샵을 통해서 이렇게 파빌리온을 한 개씩 만드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C스페이스라는 파빌리온이고요. 이 안쪽 이거 굉장히 이렇게 생겼죠. 이거 보면 디테일들이 다 살아있어요. 하나하나 디테일들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또 신기하게 크기들이 다 다르고 각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역시 컴퓨터하고 파라메트릭